자,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김밥입니다. 글 선생님 나오셨죠? 네, 안녕하세요. 글 선생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빨간코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빨간코입니다. 빨간코님은 조금 아프셔가지고 잠깐 쉬셨죠? 네, 3주나 쉬었는데 이제 잘 나았습니다. 오늘은 완전체로 방송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합류하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일단 장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스튜디오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사실 저희가 팟캐스트로 시작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영상을 찍을 생각을 아예 못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영상을 위한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이 생겨서 전 이거 잘한 짓인지 싶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건 마이크 꼴랑 3개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주변에 막 온갖 그 최첨단 기기들이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거 너무 이렇게 기기가 많다고 소개를 하시면 보시는 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 많은 기기를 가지고 영상 퀄리티가 어떻게 이거밖에 안 되느냐. 그러니까 너무 많다고 말씀하지 말고. 카메라는 저 하나니까 캠코더. 그러게요. 카메라를 바꿔야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카메라가 이만저만 비싼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알아본 것만 해도 후원 받아요. 청취자들한테. 이것도 근데 어떻게 또 얘기를 합니까? 그냥 보내주세요. 듣는 분들 중에서는 어떤 분은 내가 한번 글 선생님의 모공까지 확인해보고 싶어. 이런 팬들이 생기셨을 수가 있어요. 하차하겠습니다. 저는 화질이 안 좋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네? 화질이 안 좋을수록 좋아요. 얼굴이 이제 나오는. 그렇네. 그렇네요. 하고 흐릿하게. 근데 진짜 좀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영상 편집을 하지 않습니까? 네. 지난주 이제 잘 녹화하고 녹음하고 이제 편집본 뜨고 있는데 제 얼굴 보는 게 너무 고역이에요. 요즘 이제 글 선생님은 또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진짜요? 다이어트 하고 계세요? 자의한 건 아니고요. 좀 아파가지고 저도 안 먹다 보니까 살이 쭉쭉 빠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개인적으로는 되게 고통이고 아픔일 수 있는데 보시는 분들한테는 즐거움이죠. 너무 이 사람이 날카롭고 뭐랄까? 근데 이게 유작이 될 수도 있으니까 유작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최선을 다해서 저는 하겠습니다. 마지막 작품. 숭고하고 거룩한 정신. 혹시나 조금 감동이 되신다면 저희들에게 후원 부탁드립니다. 근데 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냥 구독과 좋아요가 지금 제일 필요한 게 아닐까요? 뭐. 그런가요? 이거 되게 좋은 타협안 같네요. 네. 이제 빨간코님이 승선하셔서 다 같이 다시 한번 좋은 방송 제대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잊지 말고 잘 듣고 좋은 글쓰기 여행 잘 각자 떠나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코너죠. 잘 쓰고 싶습니다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잘 쓰고 싶습니다입니다. 그동안 저는 글 선생님이랑 같이 저널 쓰기를 쭉 진행을 해왔어요. 어떠셨나요? 저는 저희 궁금해요. 그 다이어리 태우셨는지. 그렇죠. 그거 저희 물어보기로 했었죠. 네. 다이어리 태우셨습니까? 김밥님 버렸는지. 김밥님 태우셨어요? 저요? 네. 저는 지난 방송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이어리가 없어요. 그런 거 안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 이거 사실 저널링과 관련된 질문이랑 연동되어 있는 건데 일단 그거부터 밝히세요. 태웠어요, 안 태웠어요? 전 태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저기 플래너 자체를 이 아이패드로 쓰고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그러면 아이패드를 태워버리세요. 아이패드를 불태워야 되겠네. 제가 사실 그 스티커 붙이는 재미에 되게 막 만끽하고 있었던 게 사실 이 굿노트라는 어플을 이용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하고 그래요. 있었던 제가 지난번에 방송할 때는 그 디지털 디바이스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지금 이제 다음 책 저널링에 관한 책을 지금 원고를 막 쓰고 있습니다. 근데 쓰다 보니까 빠지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요새 이제 대세가 스마트펜 이용해가지고 이제 뭔가 쓰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전에 방송에서는 어떤 노트북이나 디지털 디바이스는 보조적으로만 활용을 하고 주로 손으로 쓰는 게 좋다라고만 추천을 해주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쓰시라고요. 애플 펜슬로. 애플 펜슬로. 손으로 쓰는 건 뭐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첫 네. 번째로 질문 저는 이제 여기 오지 못했기 때문에 네. 녹음하신 걸 들으면서 저널링에 대해서 이제 네. 처음으로 들었는데 막 손으로 쓰시라고 하길래 나는 굿노트 쓰고 있는데 어떡하지 생각했었는데 추천하시는 거예요? 네,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손으로 디지털 디바이스에다 쓰잖아요. 네. 그럼 나중에 초고 쓸 때 훨씬 더 자기가 쓴 글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검색하기가 쉬워서요? 검색도 쉽고 그다음에 화면 두 개를 동시에 띄워놓고 오른쪽에는 자기가 쓴 그 저널을 띄워놓고 뭐 왼쪽에는 이제 워드 프로세스를 띄워놓고 이렇게 참조하면서 쓰기가 좋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렇게 쓰는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저는 디지털 디바이스, 디지털 펜 있죠. 그 필기감이 저의 어떤 미적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적 기준이요? 네. 편리함이 아니라 미적 기준에 네. 이게 좀 다른가 봐요. 전혀 다르죠. 어떻게 다른가요? 써보세요. 그러니까 쓴 결과가요? 쓴 결과가 마음에 다르죠. 안 들어서? 네. 다른 거는 다 좋아요. 뭐 썼다 지웠다도 좀 더 편리하고 뭐 스티커도 붙일 수 있고 좋은데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딱 손에 잡히는 느낌이 없죠. 그게 제일 커요. 그러니까 아날로그적인 느낌이 좀 적다는 거. 그래서 저도 한 3, 4개월 정도는 써봤어요. 그렇게. 꽤 많이 썼는데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좀 효율성을 좀 포기하더라도 저는 이제 전통적인 저널로 돌아왔고 그래서 전통적인 저널로 돌아온 김에 제가 이번 주에도 또 쇼킹한 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면 깜짝 놀랄만한. 저희 쓰고 봅시다의 충격 담당입니다. 네. 충격합니다. 그렇죠. 네. 저 근데 또 그거랑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면 이거 아직 못 보여드리겠네요. 지금 이거 네. 보여주시고 아니요, 됐어요. 원래 이런 것들은 지연돼야죠. 서스펜스는 지연돼야 네, 됩니다. 나중에 보여주신다길래 네. 그래요? 임팩트를 세게 계속 봐야 되겠네요. 이게 뭔지 알려면 계속 보셔야 되겠네요. 아이고, 저게요. 그럼 지금 보여주세요 그러면. 질문하세요. 괜찮아요. 편집. 계속 할까요? 계속 하세요. 질문 네. 저 질문이 되게 사실 많았었거든요. 이 디지털 노트를 쓰면 네. 그래서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나중에 이제 뭔가 이것들을 다른 자료를 축출할 때 훨씬 뭐 네. 편리하다 이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전 사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취준필담 네. 준비를 하기 위해서 되게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제 참고하는데 네. 네. 그걸 여기 굿노트엔 PDF로 불러서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 다 저널에 포함시켜도 되나요? 아니면 책에서 찍은 부분 이런 것들도 다 포함? 그거는 마음이에요. 그건 마음대로 하는 예, 거예요. 왜냐하면 PDF 파일을 통으로 근데 할 필요는 없죠. 네. 중요한 문장 같은 거 찍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실제 저널을 쓸 때도 네. 사진 찍어서 붙여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디지털 저널의 장점이라고 하면 네. 이게 용량 제한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시든 괜찮고 제가 생각은 해봤지만 실행하지 못한 게 하나 있는데 디지털 저널을 어느 정도 분량을 쓰시잖아요. 그러면 책으로 만드세요. 출력하셔가지고 재본소 같은 데 맡기셔가지고 그래서 그걸 그냥 책장에 꽂아두세요. 그런 생각 못 네, 해보네요. 그렇죠. 굳이 뭐 디지털 저널 들고 다니는 것도 좋지만 또 이 손으로 만져보는 거 이게 중요하니까. 그 느낌이 사실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겉에다가 이렇게 이제 예쁘게 디자인도 하시고 그러면 뭐 여러 가지로 뭐 자기 나름대로 보람도 있고 또 책장에 이렇게 쫙 쌓여 있는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함께. 그리고 제가 지금 머릿속에 디지털 저널을 만든다면 나는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다는 상이 있어요. 나중에 혹시 그 관계자들 분들 중에서 디지털 앱 아이패드용 앱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노트 앱. 그렇죠. 저널링에 특화되어 있는 노트 앱.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면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는 있는데 그걸 이제 프로그래밍으로 만드는 기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코딩을 배워보려고도 했어요. 직접 만들어 보려고. 요즘은 또 코딩이 차세대 언어 아니겠습니까? 네. 그 뭐 배우려면 배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랄까 이제 외국어 하나 새로 배운 느낌이라 또 시간도 좀 없기도 하고 어렵죠. 예 그래서 뭐 그쪽에 좀 취미가 있으시거나 업에 종사하시는데 내가 어플 하나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없는 저널링 앱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걸로 전 세계 1위를 석권하고 싶다. 그렇죠. 그러면 뭐 한번 연락 주십시오.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글 선생님이 기획하고 있는 훌륭한 저널링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되게 쉽게 디지털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굿노트를 제낄 수 있는 앱을 하나 만들어보면 좋겠죠. 저는 안 써봐가지고 굿노트 뭔지 모르겠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뭔가 한계가 명확한 프로그램 같아요. 아니요, 굉장히 좋은 아니 저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한계를 얘기하진 않았는데. 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분이 훨씬 좋은 걸 만드니까. 물론 그러니까 모든 게 완벽하진 않으니까. 근데 제가 머릿속에 있는 그 앱은 구현된 앱은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을 딱 조합시켜 가지고 디지털로 쓰지만 아날로그 느낌으로. 그다음에 체계가 이렇게 저널의 체계가 확실히 잡혀 있는. 단순히 메모하는 용도가 아니라 정말 저널링용. 저는 되게 인상적으로 들었던 게 대학생들 네. 수업 필기까지 다 네. 사실 그 전어를 그냥 네. 그날 이제 네. 하라고 네. 하셨더니 그거 좀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평소에 이제 많은 수업을 진행을 직접 또 하시니까 네. 그 수업 준비하실 때도 네. 저널에다가 하시고 소설 이제 구상하고 계시는 것도 네. 저널에다 다 쓰시는 거예요? 어, 프로들도 기본 원칙이 딱 하나예요. 네. 한 권에 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 원칙이 어긋나는 순간 네. 저널링은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일을 위한 것들을 네. 다 저널 뭐든 다 한 권에다만 씁니다. 한 권에다만.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면 이제 예를 들면 그걸 뽑아가지고 계속 반복하지만 저널은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때는 저널을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저널에 써놓은 내용들을 골라내서 이제 텍스트 형태로 만들어서 워드 프로세서로 쳐가지고 편집을 해가지고 따로 만드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학생활 하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바로 그렇게 저널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니까 그 시절 가물가물하잖아요. 생각나세요? 안 나요. 안 나죠, 잘. 근데 수업은 날마다 거의 듣잖아요. 뭐 저는 잘 듣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때 진실을 말씀해 주시죠. 네, 그때 내가 했던 생각들, 수업은 안 들어도 생각은 하잖아요. 수업을 빠지고 어디 누워가지고 그죠? 뭐 그런 생각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게 물론 그 생각들은 대부분은 다 또 쓸데없고 유치한 생각이었겠지만 그 유치한 게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런 유치함이 지금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저한테는 계속해서 영감의 원천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좀 아쉽긴 해요. 저도 그게 되게 아쉽더라고요. 들으면서. 그리고 저 하나 더 그 주제어랑 인덱스 네. 쓰는 법은 그냥 저거 오디오로만 들은 상황에서도 이해가 잘 됐는데 네. 사실 로그를 작성하는 게 저는 시각적으로 이제 보조 자료가 사실 있어야 온전히 이해가 되겠다고 느꼈어요. 아직 이제 유튜브로는 업로드가 안 된 상황이었어가지고. 네. 근데 로그 기록은 그러면 포맷이 따로 있는 건가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포맷은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아, 자요?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내가 북로그를 만들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 문구점에 가세요. 그래서 독서 노트 있죠. 독서 노트 하나 아무건 몇 개를 집어다가 찍어요. 안에 거 내용만. 그걸 따오는 거예요? 네, 그걸 따와서 이제 필요한 부분만 남겨두는 거죠. 그러니까 저널링을 할 때도 책과 관련된 걸 쓸 때는 그 포맷에 따라서 써보고 그 다음에 이제 로그로 옮길 때는 이 정도 나오겠죠. 책 제목, 읽은 날짜, 뭐 출판사, 저자, 별점. 자기가 임의적으로 임의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거는 개인화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또 재미죠. 알겠습니다. 네. 별점을 주는군요. 별점 아니면 점수로 줬어요. 3점. 그렇네요. 글 선생님 지금까지 읽은 책 중에 네. 이를테면 5점 만점 별점이라고 했을 때 별 5개를 다 주신 책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너무 무서우신 분이에요. 별 5개짜리 책을 찾고 있죠 지금. 네. 그것도 그렇겠네요. 뭔가 사실 어떤 책이든지 약간 불만족스러운 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5점은 없는 거죠. 맞아요. 네. 없다고 생각하고 4.9는 있어도 그렇죠. 완벽한 거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방송도 그렇습니다. 5점 주고 싶으신 마음 알지만 그 4.9 정도로밖에는 저희가 완벽하지 않은 거죠. 5점 안 받겠습니다. 안 받습니다. 5점 주지 마십시오. 뭐 점수 주는 것도 없잖아요 이거.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있나요? 그냥 좋아요와 아니요만 있어요. 아, 이거 두 개만 있어요. 저기엔 있는 것 같아. 애플 팟캐스트에는 별이 거기는 있어요. 있어요. 거기는 별이 있어요. 5점 받겠습니다. 네, 5점 받겠고요. 좋아요도 꼭 받겠습니다. 관심 부탁드립니다.
질문은 어떻게? 네, 저는 궁금한 거 다 여쭤봤어요. 이 또 빨간코님이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이어가지고 그 선생님 강의를 지금 충실히 복습하고 질문들을 쭉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듣자마자 집에 와가지고 굿노트에 막 진짜 분산시켜서 자료들을 막 폴더별로 엄청 세분화시켜서 노트를 만들어놨는데 그걸 일단 전화 하나로 다 합치는 작업을 했어요. 근데 그 합치는 데만 진짜 몇 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주제어랑 인덱스 분류 이런 것까지 하면 진짜 시간 더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에 하시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그때 해야 됩니다. 그때. 나중에 하려고 하면 그래도 나중에 해도 한 2-3시간이면 해요. 근데 2-3시간짜리 업무를 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주일이나 3일 단위로 업데이트 계속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일주일 정도 단위로 네. 이제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리뷰. 그 주에 내가 뭐 중심으로 생각했는지는 일단 상이 잡히는 것 같고 네, 그렇죠. 그걸로 키워드를 정하고 이러면 좀 쉬운 것 같더라고요. 네. 아, 보니까 꽤 열심히 쓰시는 것 같던데. 아, 네. 네. 어쨌든 지난주에는 저도 좀 싸웠습니다. 어쨌든 좀 쓰자 라는 투지를 가지고 열심히 싸우긴 싸웠는데 여전히 저희 생활 리듬이 완벽하게 돌아오지 않다 보니까 200자만 쓰면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쓰지는 네. 못하고 이빨 빠진 것처럼 이제 월화 쓰고 수 못 쓰고 약간 이렇게 조금씩 빠져 있어요. 노트에다가 지금 쓰고 계시는 거예요? 네, 노트에다가 쓰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도 이거를 너무 출퇴근이라는 습관하고만 붙여놓으면 작성하기가 어렵겠구나. 그래서 진짜 계속 소지하고 다니면서 생각날 때마다 써야지 라고 생각하고 조금씩 바꾸고는 있는데 여전히 기존의 게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이행이 완벽하진 않은 상황입니다. 이따가 실물 한번 보여주세요. 비밀이어가지고 아, 네. 제 선언을 궁금해할 게 아니라 글 선생님께서 보여주실 뭔가 비밀 네. 이 저널과 관련돼 있는 충격 공개 네. 무엇인지 지금 공개하시죠. 자, 이겁니다. 오, 이 두꺼운 거 봐. 이게 성경책처럼 보이죠? 와, 여기는 금색으로. 네. 오. 이게 1280페이지짜리 저널입니다. 1280페이지. 이야. 제가 그 이번에 저널 하나를 새로 다 썼거든요. 그게 400페이지짜리였어요. 그래서 중간에 600페이지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해볼까 하다가 이게 예전에 제가 온라인으로 주문해 놨던 건데 이게 시판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하자면 구하셨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몇 개를 한정으로 만들어서 파는 건데 한정판 수제 노트.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구해보면 뭐 비슷한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제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아니고요. 전 세계를 통틀어서 구할 수 있는 가장 두꺼운 저널입니다. 이거 이걸 시작했습니다. 안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짜잔 보이실라나 모르겠는데, 자 지금 이게 한 60페이지 정도 썼어요. 벌써 60페이지 쓰셨어요? 62페이지 썼네요. 얼마 만에 60페이지 쓰신 거예요? 제가 이걸 언제 시작했냐면 2월 24일 날 시작했어요. 얼마 안 됐는데 2주일밖에 안 됐어요. 2주밖에 안 됐나요? 2주에 60페이지는 써야죠. 이또 여기 보면은 성경책 여기 같아요. 보면은 그 저기가 다 있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들이 다 적혀 있어요. 노트하는 방법. 그렇죠. 노트 방법 써 있고. 여기 한번 보여주셔야 북로그 될것 쓰는 방법 써 있고. 이렇게. 이거 뭐 보여주셔도 사실 네. 비디오로 확인하기는 조금 어렵죠. 어렵지만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목적이. 첫째, 내 스스로에게 보여줬으니 열심히 쓰겠지. 자기에 그렇죠? 대한 약속. 네. 내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거 쓴다고 보여줬으니까 이제 앞으로 열심히 써서 제 목표는 올해 안에 이거 한 권 다 쓰는 거고요. 한 권 더 있습니다. 2권이요? 네, 그때 살 때 2권을 샀어요. 역시 이분이. 그건 안 쓸 생각이에요. 왜요? 그건 제가 누군가한테 줄 거예요. 오. 누구한테 줄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이거 보면 알겠지만 쓰다가 이거는 진짜 안 지쳐 쓰기 쓰러지겠죠. 네. 무게도 엄청 무겁네요. 네, 무거워요. 이야, 이거 진짜 정말, 성경책 같아요. 안에는 성경책. 또 그냥 백지예요. 이게 원래 책 제목이 마이 바이블이에요. 아, 그 마이 프로젝트 바이블. 이름이 마이 바이블이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아시게 되신 거예요? 킥스타터. 진짜 여기에다가 금색으로 네. 성경 네. 이렇게 써 있으면 정말 성경책 같은 네. 느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분들도 자극을 좀 받으시라는 거죠. 이게 가장 두꺼운 거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주 얇은 거 60페이지에서 80페이지짜리
포켓노트 거기서 시작하신 분도 있을 거고 김밥님처럼 이제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 네. 거 열심히 한번 써보시라는 거죠. 그 책을 한 권을 다 채우는 거 두께나 크기에 상관없이 자기가 선택한 그 저널을 한 권을 다 채우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될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디지털 저널은 이제 이렇게 한 권씩 떨어져서 끝나는 느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별로 그거를 책으로 만들어서 손으로 이제 딱 이렇게 잡을 수 있게 그러게요. 해주면 좋겠죠. 그렇죠. 옛날에 보면은 이제 책거리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한 권 끝내면 이제 파티하고 그랬어요. 네, 이제 책을 공부해서 끝내는 파티가 아니라 저널 한 권을 끝내면 네. 스스로 자축을 해도 좋고 네. 같이 저널을 쓰는 친구들하고 모여서 파티를 해도 좋겠네요. 그 제가 요새 운동을 좀 하고 있는데 나이키 러닝 앱 있죠. 네. 아, 예,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경쟁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저널에도 경쟁을 도입해 보면 컴페티션. 그렇죠. 2페이지 썼다, 뭐 몇 페이지 자 달렸는지. 썼다, 뭐 이런 거. 뭐 실현은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뭐 그런 느낌으로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저널의 내용을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혹시나 주변에 가까운 친구분이랑 같이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할 얘기도 더 제 많고. 생각에는 연인 사이에 음. 이거 잘 팔릴 것 같습니다. 커플 아이템으로 사귀기 시작할 때 음. 저널을 2권을 사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주고 저널을 써가는 거죠. 예. 낭만적이네요. 정말 낭만적이고요. 네. 교환일기 생각나네요. 그러니까요. 들으니까. 근데 보여주면 안 되죠. 보여주면 헤어지게 될 거니까. 아, 그래요? 그렇죠? 그 상대에 안에 대한 뭐 이런 거 있을 거 그렇지 아니에요. 사랑만 있겠어요. 분노, 원망, 네. 증오, 슬픔, 외도 이런 큰일 날 말씀을. 이 저널이라는 건 너무 자기랑 밀접하고 솔직한 거니까 네. 내용까지 공유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떤 두 분이 약속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실천해 나간다는 거는 그 그렇죠. 외적으로 관계에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음, 그리고 연애가 무슨 연애 질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의미 말고 뭔가 둘 서로의 어떤 성장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같이 해본다는 거. 그게 가장 좋은 연애의 형태라고들 하죠. 네. 같은 목표를 가지고 서로 자극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관계, 제일 좋은 관계 아니겠습니까? 빨간코님은 그런 관계. 저 짝꿍이랑 같이 토지 필사하고 있거든요. 우와. 토지요? 네. 아, 다는 아니고. 박경리를 좋아하세요? 예. 아, 아니, 근데 사실 토지 자체는 진짜 20년 만에 읽는 거긴 한데 근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같은 책을 비슷하게 진도 나가면서 필사까지 하니까 아 필사. 예. 그쵸. 예. 저번에 저기 필사하는 건데. 누구 허수경? 네. 허수경은 시인 아닌가요? 네, 허수경 시인인가요? 시인이죠. 누구라고 했죠? 제가 좋아하는 네. 작가 배수아. 아, 배수아. 아. 네, 많이 다르긴 한데 네. 그 선생님이 워낙 책을 여러 개 읽다 보니까 네. 머릿속에 다 허수경 하고 있어요. 시인도 좋아했었어요. 네. 허수어라고 말 안 한 게 어디 있어요? 허수아. 이런 게 이제 약간 정신분석학적으로 네. 그렇네요. 검토해볼 만한 말 실수가 음. 의미하는 바. 그렇죠. 나는 왜 배수아를 허수경이라고 했는가? 아, 그렇죠. 네. 전혀 안 비슷한데 진짜. 그러니까요. 예. 외국에서 살았다는 것 때문에 두 분 다 이제 그건 모르겠지. 유럽에서 네. 살아요. 아, 그럴 수도 예, 있겠네. 예. 아, 또 이분은 연관성. 깊이 알고 아니, 계시다 뭐 보니까 그런 채널링을 딱딱 아. 해내시네요. 근데 시인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허수경 시인. 아, 그래요? 예, 예. 아. 네.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한번 저널링에 대한 얘기들 Q&A를 진행을 해봤어요. 네. 오늘 방송 끝내죠. 뭐 진짜 많이 아니 말거 다 한 거. 그렇죠. 근데 사실 이렇게 저도 방송을 만들면서 쭉 드는 생각이 네. 주기적으로 이렇게 좀 네. 지난 거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고 중요 포인트들을 좀 Q&A처럼 해볼 수 있으면 아니 근데 되게 저는 좋겠다. 사실은 이거 좋아요. 근데 청취자분들의 질문을 더 받고 싶어요. 그렇죠. 네. 사실은 이제 저희 방송을 좀 더 많은 분들이 듣고 그분들이 질문들을 올려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답변을 드리거나 네. 또는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뭐 글을 썼는데 저희들한테 공유를 해주셔서 저희가 네. 리뷰를 해보거나 자기가 쓴 저널의 방식을 살짝 뭐 글로 쓰셔서 보여주셔도 좋고 뭐 찍어서 그렇죠. 흐릿하게 내용- 뭐 글씨체만 이쁘게 나오면 되니까. 그렇죠. 저희가 네. 내용을 읽을 건 아니니까요. 네. 그런 식으로 좀 보내주시면 사실 할 말들이 되게 많죠. 네. 그럼요. 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저희들도 지금 그 선생님의 방법에 따라서 직접 해보면서 네. 마치 저희가 여러분들이랑 같은 입장에서 네. 쓴 것이 되니까 네. 질문을 드리고 했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어떤 궁금증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알려주시면 될까요? 그걸 저한테 물어봐요. 쓰봅시다. 네. 스법사이다 gmail.com이다. 쓰봅사이다. 그렇죠. 네. 질문 있으신 분은 sbopsaida@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부르면 압니까? SS 지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선생님 요즘 나 야단치는데 재미가 그게 들으셔가지고 재밌더라고요. 스트레스 여기서 풀어요. 아 예. 그 선생님 스트레스가 풀려서 건강만 되찾고 장기적으로 방송만 같이 참여해 주신다면 네. 제가 기꺼이 여단 맞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네, 포인트 잡았고요. sbopsidar@gmail.com으로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참여하고 싶으신 것,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읽어보고 방송에서 한번 소개해드리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잘 쓰고 싶습니다. 드디어 이제 저희가 5회 네, 5회입니다. 오늘까지 하면 이제 5회째 방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참 그동안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지난 시간 이제 청취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충격적인 얘기로 저희가 끝맺음을 했죠. 아직까지 우리는 중요한 얘기를 하지 않았다. 지금부터가 실제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테크닉에 대한 얘기다. 라는 그렇죠. 얘기로 네. 마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끝내면 어떡해 라는 원망 섞인 누가 원망했는데요? 그런 게 한 건도 안 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저희는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니 시리즈 방식으로 가야 되겠어요. 그게 뭐- 가장 충격적인 순간에 딱 멈춰버려야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그거 있잖아요. 미니 시리즈. 네. 요말로 하면 카페베네. 뭐예요? 그거 모르시나요? 드라마 마지막에 카페베는 요새 광고 안 하는 것 같던데. 네. 근데 그게 약간 밈처럼 사용이 되잖아요. 아, 이제 충격적인 부분에서 딱 끝나면 갑자기 그 음악 딱 나오고 카페베네 갈색 톤 이게 딱 바뀌고 화면 한번 그렇게 해보죠 보세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 그 실제 글을 쓰는 테크닉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주제를 네. 다루기로 했죠. 그렇죠. 문장과 관련된 말씀이다라고 저희가 짐작을 하고 끝냈는데 네. 어떤 건가요? 글이라는 거는 문장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 문장이라는 거는 기본 구조가 있어요. 네. 그 기본 구조에 관한 이제 얘기인데 어떤 언어든 간에 주부와 술부로 되어 있어요. 주어가 있는 부분과 서술어가 있는 부분.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술호응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글쓰기를 못하는 사람들이 글을 보면 주어가 없어요. 그런가요? 네, 주어를 쓰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어는 주어를 생략해도 된다 맥락에 따라서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요.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러니까 왜도 주어가 없는 말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글을 쓰면 안 되나요? 보세요. I love you. 번역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랑해. 보세요. I love you는 뭘 줄임말이죠? 나는 너를 사랑해. I love love you. you를 줄였죠. 그렇죠. 영어는 줄여도 다 뭐가 살아있어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살아있죠. 번역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랑해가 되죠. 그렇죠.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너를 사랑해 이러면 좀 이상하죠. 그렇죠. 연인한테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기죠. 오 꼰대 뭐 이런 생각이 네. 들잖아요. 꼰대 아니고 뭐죠? 오 설명충 이런가요? 그런 말을. 어머. 설명충이 뭐야? 설명충은 어머 뭐냐면 모르세요? 어머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설명충이라고 하고 우리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 뭘 막 설명해 주려는. 그렇지. 뭐 있으면은 단어 뜻 모르는 단어 나오면은 말하고 지나가야 되는 사람. 아니 근데 요새 친구들 보니까 되게 능력 있는 애들도 능력충이라고 해요. 또 비하하는 아니, 표현. 능력충 아니에요. 재능충. 재능충. 세상에. 다 벌레 있는 기본 세팅은 벌레. 네. 그렇죠. 평등주의가 깔려 있네요. 아 평등주의인가요? 우리는 모두 벌레 같은 존재다. 그렇죠. 그러나 너는 단지 능력이 있는 벌레일 뿐이야. 그렇네요. 하도 충충 붙으니까 이제는 약간 식상해요. 욕 같지가 않아요. 심지어 그런 것도 있잖아요. 풍성충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그건 또? 되게 풍성충은 충격적이다. 모발이 많은 사람. 뭐가 많은 사람이요? 모발이 많은 사람. 모발이 풍성한 사람, 네. 대머리 아닌 사람. 아.
풍성충. 풍성충. 김밥님은 풍성충이네요. 풍성충이었죠. 풍성충이었고 저도 이제 중년의 나이로 접어들면서 점점 이제 풍성충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진짜요? 또 어쩌다가 우리가 충 얘기로 넘어갔나요? 알라뷰. 알라뷰 얘기. 설명충 같다고. 예, 팍 넘어가 버렸네.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면. 그렇게 형식 그거를 뭐랄까 너무 딱딱해, 네. 형식적이야 네. 이렇게 생각들을 하니까 조금 더 그쵸. 친근한 느낌을 주려고. 근데 이제 그렇게 일상 용어는 쓸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글로 쓸 때도 그렇게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원칙은 딱 하나인데요. 일단 주어부터 쓰라는 거예요. 다른 원칙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주어부터 쓰면 돼요. 저희가 말하자면은 저널링을 할 때 네. 그 저널을 쓰고 다시 읽어보신 분들은 바로 이거를 딱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말을 막 쓰긴 했는데 네. 다시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네. 내가 뭐에 대한 얘기를 썼는지가 불분명해. 이런 어려움들을 아마 지금쯤 겪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주어를 쓰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아니 된다. 주어를 쓰는 게 아니라 주어부터 쓰라고 해요 항상. 왜냐하면 주어는 건물로 치면은 건물주예요. 주어는 건물주라고. 네, 그러니까 건물주가 바뀌면 네. 월세는 월세가 바뀌겠죠. 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저널에서는 보통 주어가 나가 되죠. 나를 그렇죠. 생략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 전화 쓸 때요? 네, 나는 이렇게. 그래야만 내용이 보다 분명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주어부터 무조건 쓰려는 생각을 하자. 네, 주어를 지우는 거는 나중에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른 사람 위해서 쓸 때 이 부분은 주어를 빼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 더 잘 읽힐 것 같아. 이런 고민은 그때 가서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저널을 쓸 때는 문장을 쓰는 연습, 그다음에 글쓰기 연습용으로 지금 저널을 쓰는 용도가 있잖아요. 그 목적도 지금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주어를 생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글이라는 건 결국은 어쨌든 의미 전달이 분명해야만 하니까. 네. 너무나 많아요. 주어를 안 쓰고 음. 주소로응이 안 되는 문장을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게 그냥 뭐 주어 소수로 맞춰야 돼 이런 얘기는 모든 글쓰기 책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또 많이 가장 안 지키는 거기도 해요. 당연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네. 마는 거군요. 뭐 그런 거 있나 보지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 네. 너 나는 알아. 그래 주어 소수로 호응시켜야지 하고 자기는 안 써요. 그러면 네. 이제 결국 좋은 글이라는 거는 남에게 보여줬을 때 잘 읽히는 네. 그런 글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읽기도 힘든 글을 쓰면서 어떻게 남한테 보여주는 좋은 문장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아주 기본이 되는 규범을 일단은 지키자. 네. 주어부터 쓰자. 네. 라는 정확한 말씀을 주신 거고요. 자 그럼 하나 만들어 보세요. 아 정말요? 네. 나로 시작한 문장 하나 만들어 보세요. 자 만들어 보시죠. 나는 오늘 커피를 마시지 못했다. 완벽한 문장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주어부터 결정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주어라는 건 보통 영어로 뭐죠? 서브젝트죠. 서브젝트는 주어라는 문법적으로는 주어라는 뜻도 있지만 주제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제어를 주어로 쓰는 거죠. 즉 그 글에서 내가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문학 작품을 읽었어요. 자, 뭐가 주어가 돼야 될까요? 어떤 작품을 읽었어. 작품을 읽은 나가 주어가 될까요? 나를 주어로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작품에서 일어난 사건에 관해서 쓴다면 그 당연히 작품의 주인공 이 주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는 그 작품이 다루고 있는 주제.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게 네. 될 수도 있겠네요. 이게 그렇게 해보니까 어려운 게 아니네요. 네. 사실 신경 써서 말아보자기만 네. 하면 일단은 어쨌든 좀 딱딱한 느낌은 들지만 네.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에 관해서 쓸 거면 나를 주어로 하시고 그 다음에 뭔가 다른 것과 관련됐다. 예를 들면 내가 고양이에 관해서 쓰겠다. 그러면 뭐 머릿속에 고양이 막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뭘로 시작하면 돼요. 고양이는 고양이가 이렇게 시작하면 된다는 거죠. 또 고양이 하니까 네. 예전에 빨간코님께서 고양이에게 말을 거는 형태로 네. 쓴 비평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
그 오디오 비주얼 필름 크리틱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 어떻게 이거 기억하고 계세요? 봉준호에 대한 제가 그 비평을 영상으로 만든 적이 있어요. 봉준호요? 네, 봉준호 영화들에 대한 아. 봉준호의 서사 전략을 제 나름대로 분석한 거를 음. 고양이한테 영상으로?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만든. 그거 어디 보셨구나. 있나요? 그 유튜브에 제가 올려놨어요. 아, 그래요? 최근에. 네. 그 링크 링크 밑에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봉준호 열풍을 타고 우리도 한번. 예, 봉준호 코인 그거 한번. 조회수가 아마 10도 안 되는 걸로 잘 알고 있어요. 이제 저희가 링크를 걸었으니까 20은 나오겠죠. 네. 20이 뭡니까? 아 20만. 내가 말할 때 20은 뒤에 만을 뺀 거예요. 아, 역시 스킬 네. 링크시네요. 20이면 20만이죠. 그렇죠. 네. 이제 그 영상을 보시면 빨간코님이 이렇게 그 대상이 되는 고양이 이름이 있어요. 네, 맞아요. 섀도우. 네, 그 섀도우라는 고양이를 네. 자꾸 호명하면서 맞아요. 이렇게 쭉 영상 편지 같은 나레 고양이한테 봉준호에 대한 자막으로. 영상 편지를. 자막으로. 네. 그렇죠? 굉장히 급진적인 그 영상이네요. 오디오 비주얼 필름 크리틱이라는 그 장르 자체가 사실은 좀 아. 독특하죠. 영화가 텍스트인 것에 대해서 비평을 하는 게 활자로 이루어지면 너무 한계가 명백하다는 게 그 인식에서 사실 아, 이런 그렇네요. 장르가 나온 거거든요. 그 요새 지금 나와 있는 그 유튜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비평들이 사실은 그것도 사실 일종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 영화 소개들까지도 뭐 비디오 출발 비디오 여행과 비슷한 것도 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행위를 할 때조차도 저희가 다루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표현이 네. 돼 있을 때만이 그걸 보고 듣는 사람이 네.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네. 나는 퇴근길에 길 고양이를 보았다. 네. 그러면 여기서 주어가 뭡니까? 나는 나죠. 네. 그렇네요. 고양이를 주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고양이에 관한 글이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고양이는 퇴근길에 나에게 보여졌다. 보여졌다. 고양 뭐 퇴근길에 고양이, 고양이가 보였다. 자, 이런 식으로 문장의 주어를 뭘로 만드느냐가 다른 것보다 글의 어떤 느낌을 완전히 바꾸죠. 나는 고양이를 보았다 하고 고양이가 보였다. 두 개는 의미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완전히 다른 문장입니다. 그걸 변화시키는 게 바로 주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렇네요. 그럼 평소에 그 주어에 대해서 신경 쓰시는 편이에요, 아니에요? 듣고 보니까 저 진짜 안 써왔었어요. 그죠? 네. 근데 이걸 신경 쓰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 글이 훨씬 더 정확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뭘로 생각하냐면 문장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건 다 문장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장에서 주어를 바꾸기 시작한다, 주어를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거는 그만큼 정확한 문장을 쓰게 되는 기본 조건이 돼요. 그렇겠네요. 생각하는 습관이 바뀌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어가 글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지를 확확 바꿔버리네요. 그렇죠. 네. 그 아까 말씀하신 문장만 봐도 네. 고양이가 보였다 다음에 떠오르는 것들은 그 고양이에 대한 생각들이 네. 그냥 떠오르게 돼요. 아, 그거 이제 얘기 음. 말씀드리려고. 네. 네. 자, 우리가 처음 말씀드렸던 거. 일단은 주어부터 시작하라. 네. 이거죠. 근데 주어부터 시작하라는 이 원칙은 한 문장에만 일단 적용돼요. 근데 다음 문장도 어차피 주어를 쓰기는 쓸 거니까. 아, 주어를 쓰긴 써야 되는데 네. 이제 두 번째 문장을 쓸 때는 다른 걸 고민해야죠. 뭐냐면 뭘 주어로 다시 쓸 거냐. 아, 왜냐면 앞 문장과 똑같은 주어를 쓸 거냐, 아니면 주어를 바꿀 거냐. 주어를 바꾼다면 뭘로 바꿔야 하는가. 그렇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제일 쉽기로는 일단 앞 문장에 쓴 주어를 그냥 다시 가져오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나는 퇴근길에 고양이를 보았다. 다음 문장 한 문장 만들어 보세요. 고양이가 물을 먹고 있었다. 아, 고양이가 물을 먹고 있었다. 주어가 바뀌었네요. 뭘로 바뀌었죠? 고양이에요. 첫 문장에서는 고양이를 보였다였죠. 근데 다음 문장에서는 고양이가 주어로 왔죠. 그죠? 그렇죠. 변화가 있죠. 음. 자, 또 한번 이 해보시죠. 다음 문장은 아니요. 나는 퇴근길에 고양이를 보았다. 나는 겁을 집어먹었다. 그렇죠. 이제 계속 주어가 뭐죠? 나. 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에 관한 얘기예요. 나의 경험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겠네요. 근데 나는 퇴근길에 고양이를 보았다는데 지금 나온 두 문장은 주어가 나하고 고양이죠. 네. 그렇네요. 왜 퇴근길은 안 되나요? 퇴근길도 한번 될수 해보죠. 있을 것 같은데요. 퇴근길로. 퇴근길은 이처럼 힘들다. 연결이 되나요? 나는
퇴근길에 고양이를 보았는데 퇴근길은 이처럼 힘들다? 네. 좀 이상하잖아요. 고양이를 만나서 얼마나 마음이 놀랬겠어요. 아, 그럼 그 다음 문장은 나는 고양이를 음. 무서워한다. 음.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아니면 그냥 무미건조하게 갈 거면 퇴근길은 추웠다. 그죠? 자 그러면 근데 마지막으로 네. 퇴근길은 추웠다라고 딱 하니까 네. 뭐랄까 좀 느낌이 바뀌네요. 그 연결되는 느낌이 아니라 네. 주제가 바뀌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런 효과들을 이제 여러 가지를 바꿔보면서 이제 찾는 거죠. 약간 시 같기도 하잖아요. 네. 나는 퇴근길에 고양이를 보았다. 퇴근길은 추웠다. 음. 그리고 다시 고양이로 가도 되고. 그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일 어려운 거. 보았다. 보았다로 한번 해보시죠. 보았다를 주어로. 빨강꾼님께서 나는 보았다를- 퇴근길에 고양이를 보았다. 네. 보는 것이 내 기분을 좋게 해줬다. 네? 뭐가요? 보는 고양이를 보는 것이 아, 기분을 좋게 해줬다. 아 그렇죠. 지금 보았다는 서술어잖아요. 네. 걔가 주어가 되니까 지금 뭘로 바뀌었어요? 보는 것으로 바뀌었죠. 네. 명사. 명사구 형태로 바뀌었죠. 네. 그럼 보세요. 나는 퇴근길에 고양이를 보았다. 이 네 개의 지금 문장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 문장의 주어는 전부 뭡니까? 앞에 있는 문장 네, 성분을 그쵸. 가져와서 쓰게 되네요. 이게 반복이죠. 음. 그래서 원래 문장을 연결할 때는 무조건 앞 문장에 쓴 단어를 다시 반복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을 전개할 때 되게 중요한 하나의 뭐 원칙. 원칙, 네. 지지대 네. 같은 기대 언덕 그렇죠. 이런 게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한 문장만 쓰면 사실 글은 다 쓴 거예요. 그 한 안에 문장만 이제 쓸 수 있으면. 음. 왜냐하면 계속해서 앞에 있는 단어를 가져와 가지고 다음 문장을 만들면 되니까. 무한히 쓸 수 있겠네. 그렇죠. 무한하죠, 그건 사실은. 그리고 또 이렇게 설명하기 지금 해보니까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잖아요. 네. 또 느낌이 새로운 것도 있고 좀 진부한 것도 있고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선택을 해가지고 그 길로 쭉 가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갈래길이 생기겠죠, 선택지가.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이렇게 짧게 만드는 문장들 있죠. 이 모든 문장들은 다 주어와 목적어 서술 혹은 주어 서술어로만 되어 있어요. 짧죠. 그렇죠. 이걸 뭐라고 하죠, 문법적으로? 단문. 그러니까 단문, 혼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글을 쓰다 보면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나는 퇴근길에 고양이를 보았다. 나는 무서웠다. 고양이는 어쨌다. 그죠? 계속 그렇게 쓰면 어때요? 뭐 전략적으로 호흡이 빠른 느낌은 나지만 네. 좀 답답하죠. 유치해 보이기도 좀 하고. 글을 못 쓴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겠죠. 그렇죠. 얘는 뭐 초등학생인가? 왜 문장이 이렇게 짧아? 우리가 어릴 때 일기 쓸 때 항상 네. 그렇게 썼었으니까. 오늘은 뭐 누구랑 놀았다. 음. 누구는 참 나쁘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즐거웠다. 네. 뭐 그 오늘은 앞에 뭐 맑음 이런 네. 거 맞아요, 맑음. 종지부를 찍는 네. 거죠. 그쵸? 이제 그런 느낌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짧은 단문으로만 되어 있는 문장 연결은 쓸 때도 조금 이렇게 써서 내가 문장이 늘까? 쓰기 실력이 늘 수 있을까? 이런 약간의 고민, 쓸데없는 고민이긴 하지만 그런 고민이 좀 들죠. 그렇죠. 또 이게 생각을 표현할 때 문장력이라는 게 네. 물론 있고 약간 과시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긴 문장을 아무런 흠결도 없이 잘 읽게 그냥 쭉 술술술 네. 뽑아보고 싶다 이런 욕심도 사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래서 이제 제 책에는 그 김훈 작가 있죠. 김훈 작가 굉장히 짧게 쓰는 작가거든요. 긴 문장은 되게 길지 않아요? 아니에요. 김훈은 굉장히 다 짧아요? 짧게 쓰는 느낌으로 쓰는 게 장점이죠. 호흡이 좀 예, 호흡이 좀 짧다. 음. 그래서 제가 김훈이 쓴 작품 중에서 문장당 평균 36자. 아 진짜 짧네요. 예, 10문장짜리. 얘를 2문장으로 음. 바꾼 게 있습니다. 아 그냥 짧은 문장을 묶어가지고 긴 문장으로.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단문을 복문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복문이라고 하면 이제 겹문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단복문 전환이라고 그래요. 단문과 복문을 전환해 가지고 일종의 리듬을 만드는 거예요. 문장의 리듬을. 예를 들면 나는 퇴근길에 고양이를 보았다잖아요. 고양이는 예뻤다죠. 그럼 두 문장을 하나로 묶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퇴근길에 예쁜 고양이를 보았다. 그렇게 되죠. 되게 단순하죠. 네. 나는 퇴근길에 고양이를 보았다. 퇴근길은 추웠다.
두 개를 하나로 묶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추운 퇴근길에 고양이를 보았다. 그렇죠. 나는 퇴근길에 고양이를 보았다. 나는 무서웠다. 나는 퇴근길에 고양이를 보고 무서웠다.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고 네. 퇴근길에 고양이를 본 나는 무서웠다. 이렇게 가도 되겠죠. 네. 이게 바로 지금 짧게 두 문장을 만들고 그걸 묶어가지고 하나의 복문으로 만든 거잖아요. 네. 이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글쓰기 문법의 전부예요. 아니 왜요? 이것 말고도 왠지 뭐 복잡한 이론들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주소랑 안 맞는 경우 많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그런 거 그건 지금 호흡시키는 주어, 거. 목적어, 서술어 쓰는 걸로 해결이 되는 거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이거 말고? 짧게 한 문장을 쓴다? 또 한 문장을 쓴다. 두 문장을 연결한다. 근데 또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네. 결국 어쨌든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의미들은 네. 짧은 단문들로 일단 다 나눠보면 조각조각 나눠지는 거고 네. 얘네들을 두 문장으로 합치든 네. 아니면은 뭐 아까 나는 뭐 추운 퇴근길에 예쁜 고양이를 보고 무서움을 느꼈다. 아, 잘 말씀하셨네요. 예. 나는 퇴근길에 고양이를 보았다. 음. 퇴근길은 추웠다. 음. 고양이는 예뻤다. 음. 세 문장이죠. 그렇죠. 세 문장의 단문이죠. 음. 얘를 하나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추운 퇴근길에 예쁜 고양이를 보았다죠. 그렇죠. 이렇게 뭐 두 문장으로 합치든 세 문장을 하나로 합치든 네. 늘려나가겠다고 생각을 하면 또 한없이 늘릴 수가 있으니까 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쓰고자 하는 기본적인 표현들은 이 안에서 다 해결이 될 수도 있겠네요. 다 해결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거 뭐냐? 왜 중고등학교에서 이걸 안 가르치냐는 거예요. 이 원칙을. 아니 중고등학교에서 이걸 안 가르칩니까? 문법을 위해서 문제 풀기 위해서 가르치죠. 실제로 글을 쓰는 단문과 거는- 복문이라는 개념을 배워요. 음. 그런데 이걸 어디다 쓰냔 말이에요. 글쓰기를 할 때 써먹으려고 우리가 문법을 배우는 거죠. 그렇네요. 우리가 영어 문법 왜 배웁니까? 시험 보려고 배웁니까? 그걸로 영어 표현을 해보려고. 그렇죠. 영어로 글을 쓰기 위해서 영문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한국의 교육이라는 게 결국은 그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공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국어 문법을 배우는데 국어 문법을 배우면 학생들이 어때야 되겠어요? 와, 이제 나도 글을 쓸 수 글 있어. 쓸 수 있어. 이라는 즐거움. 그렇죠. 아, 이거 이렇게 쓰면은 이 문법을 활용하면 글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글쓰기를 포기하는 이유가 국어 문법이에요. 국어를 싫어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뭡니까? 문법이죠. 문법이잖아요. 뭐 체온이고 용언이래. 그렇죠. 이런 어려운 말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본적인 문법적인 체계에 대한 지식은 어느 정도 필요는 하겠죠. 그렇죠. 뭐 속격 조사 뭐 이런 거. 그런 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몰라도 다 쓰잖아요, 글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글쓰기 교육의 문제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없다는 거예요. 글쓰기 교육이 없다는 거죠. 교육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저희가 사실은 말할 네. 수가 있겠네요. 진짜 글쓰기 딱 교육이 없는 거예요. 그 선생님 말씀 듣고 되돌아보면 저희도 이제 국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잖아요. 네. 그거의 1차적인 목표는 정말 그거 그 지식을 알아가지고 그걸로 시험 문제 맞추기. 그 다음에 기껏 더 나아가봤자 뭐 영어 지문 잘 읽기, 네. 국어 문학 작품, 비문학 작품 잘 읽기, 네. 뭐 이런 것 정도지. 즉 읽기에서 다 끝나요. 네. 이걸 가지고 자기가 소화한 내용을 표현하기까지는 지금 교육이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건 정말 돌려서 말씀하신 거고요. 음. 왜냐하면 이 방송 들어보신 분 중에 학교에서 글쓰기 배운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독후감은 되지만 대체 그거 읽으신 평가하시는 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도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그냥 뭐 띄어쓰기 맞춤법 이런 거나 봐주는 거죠. 띄어쓰기 맞춤법은 글쓰기 교육의 기본 중에 기본이긴 하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글쓰기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죠. 또 이제 어떤 게 좋은 글이냐 그럴 때 뭐 내용이 좋아 이런 좀 애매모호한 기준. 그렇죠. 좋은 내용이라는 건 분명히 잘 표현됐으니까 읽는 사람한테 와닿는 거겠지만 저희가 지금 처음부터 계속 다루고 있는 어려움도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는 좋은 내용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쓸 거냐, 네. 실제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여기가 어려운 문제잖아요. 네. 그게 글쓰기 교육에 초점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이 코너의 목표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 쓰고 봅시다라는 방송을 시작하게 된 것.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것. 여기서라도 배워야죠. 그리고 또 사실 듣고 보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사실
주어랑 서술어가 서로 잘 맞게 짧은 문장부터 시작해. 네.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렇게 합치면 돼. 여러 문장을 만든 다음에 그렇죠. 합쳐. 저 중고등학교 때 사실 이제 글쓰기 대회 상도 되게 많이 받고 해서 나는 글을 잘 쓴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첫 직장이 잡지사 기자였는데 편집 기자였는데 정말 야단을 많이 맞았어요. 문장을 정확하게 구사를 하지 못해서.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미 흡수된 컨텐츠들은 굉장히 많고 그것들을 굉장히 만연체로 좀 부정확하게 덩어리로 이제 받아들이고 덩어리로 좀 내뱉는 데는 익숙한 상태였는데 그걸 굉장히 논리적으로 엄밀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건 정말 훈련을 한 번도 못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읽으면서 내가 좀 어렸을 때 이 책을 읽었다면 참 좋았겠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것도 신이 내린 필력은 없지만 잘 쓰고 싶습니다. 네. 라는 책을 읽으시면 본인의 내부에 쌓여 있는 여러 가지 장황한 정보들을 조금 더 분명하고 체계적으로 네. 정리할 수 있는 능력까지. 그래서 지금 아까 그 뭐 단문들을 합쳐서 복문으로 만드는 것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부정확한 복문만 구사했던 사람들이 또 정확한 단문으로 네, 다시 이제 환원해서 정확하게 좀 쓰기 시작한 연습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 빨간코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험 있잖아요. 네. 똑같이 저도 한 거예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저도 학교 다닐 때 글 좀 쓴다고 생각했어요. 어릴 때는 어렵게 쓰면 잘 썼다고 생각하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저도 글쓰기는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타고나는 거거나 뭔가 쓰다 보면 자연히 잘 써지는 거지. 어느 순간 네. 이렇게 영감이 오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제가 우연히 글쓰기를 가르치는 직업을 가졌단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글쓰기를 가르치는 직업을 안 가졌으면 이런 생각은 이런 생각 안 하고 어디 가가지고 야 나 글 좀 써. 아무렇게나 이렇게 쓴 글을 막 이렇게 발표하고 막 이 정도 써? 막 이렇게 되죠. 엄청 어려운 개념 막 만들고 네. 근데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못 알아들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러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아니 왜 이걸 500자가 안 되나? 근데 그 다음에 그 경험을 한 다음에 제가 제 글을 봤어요. 나는 근데 이걸 어떻게 썼지? 설명 못 하겠는 거야. 그게 참 중요하대. 그리고 야 나처럼 써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어떤 체계나 원칙이 있어야지 그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거 뭔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제 빨간코님께서는 그거를 글쓰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바로 글을 쓰는 직업으로 뛰어드신 거고 네. 저는 공교롭게도 글을 가르치는 쪽에서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 그 고민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을 것 뿐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자기는 못 쓴다고 생각하거나 그렇죠. 나는 꽤 잘 쓴다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맞습니다. 꽤 많을 거예요. 상대방이 읽어서 이해 안 되는 글이 무슨 잘 쓴 글입니까? 네. 또 내가 쓴 글이 쉬워서 상대방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글이 왜 못 쓴 글입니까? 근데 오히려 한국인들은 쉬우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읽었을 때 한 번에 읽고 이런 거구나. 그게 얼마나 진짜 어려운데요. 정확하게 잘 알지 맞아요, 않으면 맞아요. 절대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그 편집장님께 계속 야단 맞으면서 들었던 말이 글을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읽어도 이해가 아주 정확하게 되게 쓰라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 글이 굉장히 유치한 글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 20대 초반 때는. 네. 지금 생각하니까 되게 부끄러워요. 근데 지금 막 대학원생 이렇게 하면 비하가 되겠네요. 괜찮아. 대학원생들이 뭘 알아? 연구나는 연구충. 글을 굉장히 비문으로 가득 쓰면서도 어려운 말만 나열해놓고 그걸 굉장히 잘 썼다고 착각하는 경우를 좀 보면서 그때 저를 좀 많이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있어야만 보이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경험이 없으니까 그 옆에서 아무도 얘기 안 해줘요. 그럼요. 왜냐하면 아니, 보세요. 이런 방법을 알아야 얘기를 해줄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대학원생이야. 내가 썼어. 근데 누가 와가지고 너 글이 왜 이러니? 그럼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빡치죠. 나 대학원까지는 왔는데 그러니까. 내가 글 못 쓴다고 이러면 그런 얘기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한테 야 너 글 못 써 얘기를 안 한다고 해서 당신들이 잘 쓰는 게 아니라는 거지. 전혀 아니야. 또 그런 사람들이 옆에서 야 좀 쉽게 써. 그럼 쉽게 쓰라고? 그렇죠. 내가 왜 글을 쉽게 써?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저희는 엄청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고민들이 있잖아요. 글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저는 10년 넘게 해왔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서 일부는 뭐 받아들일 것도 있고 일부는 아닐 것도 있겠죠. 근데 너무 이제 다친 마음으로 듣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저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주어부터 결정하라는 저 원칙이 제가 10년 넘게 글쓰기를 가르치면서 뽑아낸 첫 번째 원칙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그리고 다음 문장을 쓸 때는 반드시 앞 문장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다음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해봐라. 이 두 가지만 해도 쓸 말들은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다 문장을 만드는 능력은 타고나거든요. 방법은 모를 뿐이지. 그죠? 그렇죠. 머리가 있으면. 네, 머리는 장식품이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래 한 문장을 쓰라는 건 알겠어. 그리고 다음 문장을 쓰라는 것도 알겠어. 근데 그 다음 문장의 내용을 어떻게 결정하지? 주어만 쓴다고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문장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퇴근길에 고양이를 보았다. 주어를 그래 고양이를 해보자. 고양이는 뭐예요 그 다음에? 그러게요. 고양이는 털이 많은 애도 있고 털이 없는 애도 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렇죠. 고양이는 목에 털이 뭉쳐서 퍼볼을 뱉는다. 고양이는 그렇죠. 먹어도 영양분이 별로 없다. 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렇죠. 뭘 쓸 거냐? 그걸 어떻게 결정할까요? 제 마음속의 길을 따라가고 왔습니다. 저는. 마음속의 길을 우리 마음속엔 다 어떤 미로가 이렇게 들어있는. 네, 그것이 금방 빨간코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까지 글쓰기에 관한 잘못된 인식. 그렇습니다. 마음의 길을 따라가라. 안 되나요? 그러면 안 된다 안 이거 돼요. 아닙니까? 아니 되죠. 네? 돼요. 잘못됐다면서요? 시간이 근데 마음의 길을 찾는데 평생 걸릴 거예요. 마음의 길을 찾는데 평생 걸려요. 그 맞아요. 길을 찾으면 잘 쓸 수 있어요. 근데 길을 찾아서 잘 쓰는 게 아니에요. 길을 찾으려고 많이 써봤더니 잘 쓰게 되는 거지. 빨간코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게 제 멘트를 이제 치라고 해주신 것 같아요. 깔아주는 느낌. 네, 깔아주는 느낌. 내가 딱 저 말을 원했거든. 마음의 길을 따라. 마음의 길을 따라. 글쓰기에 대한 저 막연하고 모호하고 도대체 뜬구름 잡는 저 이야기들은 이제 버릴 때가 됐다. 이것도 그렇게 이거 듣고 보니까 네. 이게 빨간색이 빛나네요. 그렇죠. 와우. 정말 이 포인트에서 뭐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잘 짚어주셨어요. 빛간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문장을 연결할 것인지 마음의 길을 따르지 않고 마음의 길이 아니라 보편적인 공식에 따라 공식에 따라서 수학적인 원칙에 따라 세상에 아니 이거보다 더 명쾌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대요. 네. 공식이 있답니다. 공식이 있어요. 이거 무슨 로또 번호 맞추는 공식 이런 느낌인데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갖더라고요. 다른 모든 곳에서는 공식을 좋아하면서 글쓰기에 어떤 원리 원칙이나 공식이 있다고 하면 싫어해요. 아니, 왜 그럴까요? 참 왜 그럴까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글쓰기에는 법칙이 없다고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렇죠. 왠지 글 하면은 막, 글이라는 거는 지식인들만 할 수 있는 네. 거야. 어떤 사색과 그런 향기. 맨날 향기 찾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글의 향기. 온도. 아이고 진짜. 무슨 향기예요? 잉크 냄새 맡아보세요. 그거 무슨 향기가 납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아니 여기서? 그렇죠. 자 이제 음악 나가고 정말 궁금합니다. 저처럼 이 공식 너무 알고 싶다, 기대된다, 이걸로 한번 글 써봐야지라는 궁금증을 가진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디 한번 말해봐라. 이 공식 어디 한번 말해봐. 내가 그냥 어디 조금만 잘못 말해봐. 그냥 부셔버릴 거야. 이렇게 글쓰기는 그런 게 아니야. 신성한 행위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궁금하겠죠 당연히. 이거 논란이 돼. 다음 방송은 논란이요? 지금까지 계속 논란이 되어왔잖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 원칙을 발견한 이후로 항상 이 원칙에 따라서만 써왔어요. 이제 글쓰기 책을 안 읽게 됐죠. 이제 글쓰기 책은 수집용. 글쓰기 책이 나왔네? 야 그러면 그래도 내가
아니 그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 좋은 얘기를 담고 있어요. 근데 그 좋은 얘기들 속에 들어있는 보편적인 어떤 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리를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했다는 거죠. 짧게. 또 여기서부터 겸손하시네요. 겸손해요 이 사람이. 아니 겸손도에서 또 깨알같이 어필하셨어요. 네 지금 방금 이게 그 문맥을 잘 못 읽네. 아니 저는 그 선생님이 여기서 한번 충격받은 한번 나가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글쓰기 책 저자분들 이런 이번에는 간접적으로 무식해 뭐 이러실 줄 알았는데 그럼 안 되죠. 아니고 동종목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아주 세련되게 살짝 어필을 하셨습니다. 그 엑기스들 이렇게 방법 공식으로 만들었다니까 네. 저희 한번 다음 시간에 기대하고 들어봐야 네. 되겠네요. 그리고 네. 이건 이제 공식이잖아요. 수학 공식은 외워야죠. 아, 그리고 그걸 자기 수학 문제 풀 때 써먹죠. 이거는 이제 공식. 좀처럼 이렇게 엄청 즐겁진 않아요.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공식은 수학 공식처럼 외워야 된다는 예, 외워야죠. 하지만 가능한 제가 김밥님을 활용해서 재밌게 한번 저요. 김밥님을 기쁨적으로 활용해서 왠지 다음 시간에도 제가 그냥 잔뜩 나간 맞을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니에요. 어디 한번 다음 시간에는 아주 새로운 캐릭터가 하나가 필요해요. 네? 그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고민이네요. 빙봉. 빙봉 이런 마음에 안 들어요? 어디 한번 근데 다음 시간에 한번 저희가 이 공식 빙봉이라는 새로운 캐릭터 한번 빙의해가지고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그때까지 우리 다 같이 쓰고 봅시다.